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자기 소개를 네. 먼저 한번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석 연구를 통해서 태양계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최병각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달, 화성 등 포함해서 우주 탐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우주 탐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공부해 온 내용과 제 생각을 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엮은 것이 책 우리는 왜 달에 가는가? 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아폴로 우주인 12명이 이미 달에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무인 궤도선인 다누리호가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 궤도를 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달 착륙을 의미한 거라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인 탐사선을 2032년에 달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이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달에 가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운송수단, 발사체, 우주선, 착륙선 외에도 우주통신수단 개발 등이 필요하고요. 과학 탐사라면은 무엇보다도 과학적 목표 설정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과학 탑재체 개발도 필요하고요. 관련 과학 기술 기초 기반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일반인, 즉 아무나 달에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아직은 시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문제도 극복해야 될 장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달에 거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사의 목적이라면은 이미 우주인의 장기 체류가 검토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으며 여러 가능성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주인을 달에 보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달이 인류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달 탐사, 연구, 개발 또는 우주 정거장 등의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은 단순히 거주의 개념이라면은 굳이 왜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달 방문은 누군가 반드시 언젠가는 실현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왜 달에 가는가? 사실은 그 질문이 제가 한마디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으로 쓴 겁니다. 이 질문은 좀 너무한 질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답변은 책을 읽어보십시오라는 게 답변이 될 거고, 일단 미흡하지만은 간단하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달에 가는 이유는 아폴로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나누어 본다면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목적, 그리고 과학적인 목적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과학적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과학적인 목적은 다시 세분하면은 우리가 달에 가서 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에 가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달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달은 왜 지구를 돌고 있는지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달은 지구를 바라보는 앞면과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뒷면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비대칭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역시도 우리가 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달에는 수많은 충돌구들이 있는데, 달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거의 모든 고체 천체들은 충돌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달에 보존된 수많은 충돌구들을 연구한다면은, 제가 과감하게 표현한다면은 태양계 고체 행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달에도 과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값비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물의 경우에 우주 공간에 나가면 굉장히 값비싼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달에 존재하는가 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달에 있는가 역시도 과학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될 수 있겠죠. 달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관측을 하는데 달은 항상 지구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달에 가면은 지구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구 반대편으로 눈을 돌려서 우주를 계속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달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주 낮은 중력이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과학 실험 같은 것은 달에서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달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네, 먼저 가까운 미래에 사람을 달에 보내려는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사람을 달에 보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이 달에 가지 않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무게도 물론 있지만은 사람을 보내게 되면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런 장비들 때문에 발사체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고요. 무거운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를 실어야 되면은 다시 또 발사체의 무게가 증가하죠. 그러면 더 무거운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서 또 연료가 증가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탐사에 비해서는 유인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유인이 더 유리하냐 무인이 더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다양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인이 더 유리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점차 우주 탐사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시 아폴로 시대처럼 유인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상징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뭐가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달을 통해서 화성 등 좀 더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가서 기지를 건설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달에 가는 그런 계획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음모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넓은 의미에서는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는 공룡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었죠. 우리가 과거에 공룡 등을 포함해서 지금 볼 수 없는 다른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생명체의 사체가 그 시대의 암석 속에 보존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보통 공룡 발자국이라고 알고 있는 공룡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흔적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가서 활동할 때도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폴로 우주인이 남긴 발자국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월면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남긴 바퀴 자국들이 남아 있고요. 월면차는 또 그대로 달에 두고 왔습니다. 그게 일종의 흔적 화석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다누리호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여러 궤도선들이 달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선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은 아폴로 우주인들이 남겨놓고 온 흔적들이 그대로 사진 속에 찍히고 있습니다. 즉 아폴로 우주인이 남긴 흔적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을 방문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증거는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서 약 380kg의 암석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그 암석의 일부는 지난 50년간 다양한 달에 대한 연구에 활용이 됐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달 암석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도 미국 나사 휴스턴 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그 암석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주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시료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달은 지금도 지구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1년에 약 3.8cm 정도입니다. 1년에 3.8cm의 속도라면은 100년이면 3.8m가 되네요. 그렇죠? 10만 년이면은 3.8km가 되고요. 1억 년이면은 3,800km가 되는데 3,800km는 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억 년이 지나봐야 달은 지금 크기 정도만 더 후퇴한다는 얘기가 되죠. 더군다나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구를 떠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달이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돼야 되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현재 태양계를 살펴봤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가정에 의해서 혹시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당연히 밤하늘이 어둡게 되겠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한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들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달이 없다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의 기후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주 먼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면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구는 구름, 빙하가 만들어내는 하얀색이 있고요. 바다가 만들어내는 푸른색이 있고, 육지는 장소에 따라서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의 대부분이 달에는 없죠. 그래서 달은 단순하게 빛을 좀 많이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과 빛을 좀 적게 반사해서 어둡게 보이는 두 곳으로 크게 구분이 돼 보입니다. 예로부터 달의 어두운 부분들을 예전에 초창기에 달을 관측했던 사람들이 달의 바다라고 불렀고요. 좀 밝은 부분들을 달의 육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구의 바다와 육지와 달리 물이 존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암석이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곳에 가면 현무암들이 많이 있죠. 현무암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달의 바다 역시 주로 현무암들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성능 좋은 천체 만원경을 이용한다거나 하면은 달 표면에 수많은 분화 충돌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돌구들은 달 표면에 크고 작은 소행성, 해성들이 충돌해서 만들어낸 흔적들입니다. 지구에도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지만 지구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행성이기 때문에 충돌의 거의 대부분을 지워버렸고요. 달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쌓여온 수많은 충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크게 두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빠른 처리 속도, 정확성, 그리고 자율적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 탐사에서도 이런 장점이 활용이 됩니다. 우선 우주 탐사를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는 여러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통신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면 답답할 때가 많죠. 우주에서는 아직 고속통신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이 촬영한 고해상도의 사진, 동영상을 지구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곳에서 이 사진은 보낼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준다면 모든 사진을 보낼 필요가 없이 선별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빠르게 자율적인 판단을 해서 이건 우선 빨리 지구로 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물론 안전과 관련된 판단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테고요. 그 외에 우주에서 얻은 자료를 지구에서 처리할 때도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방대한 우주 탐사 자료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나 또는 연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용어를 제가 도입하면은 조석 고정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뱅글뱅글 돌게 되면은 서로 얼굴만 계속 보게 되죠. 뒤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잡고 있는 손을 정확하게는 조석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석력에 의해서 달과 지구는 서로 맞잡고 있기 때문에 조석 고정이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지구는 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구에 일어난 조석 고정은 바다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닷물만 달을 향해서 고정된 형태를 하게 되고요. 고체 지구는 달의 조석 고정이 되지 않고 뱅글뱅글 돕니다. 자전을 즉 하죠. 하지만 달 자체가 지구의 조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되고요. 약간 비틀어지게 되면은 지구의 중력이 이걸 바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서 다른 쪽을 보여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체에 대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을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물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H2O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H2O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됩니다.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테지만 일단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H2O로 존재를 해야겠죠. H2O로 존재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 H2O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 대기압이 1기압이죠. 이런 1기압 조건에서는 H2O가 0도에서 물이 되고 100도에서 증발하죠. 그래서 0도부터 100도 사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데 지구는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입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달은 지구와 사실상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은 같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에 좋은 조건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기가 지구에 비해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대기를 잡아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건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얼어서 얼음이 되고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가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로 우리가 본 적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은 고체가 돼버리고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은 증발을 해버리고 중간에 액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물의 경우에도 기압이 아주 낮아지면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달과 같은 작은 천체에서는 대기가 없고 따라서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달은 해양으로부터 거리 기준으로 지구와 같은 곳에 있지만은 크기가 작아서 대기를 붙잡아 둘 수가 없고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건 우선 예측보다 희망사항에 가까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는 함께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주시대는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이므로 우리나라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주 탐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브랜드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 탐사는 과학, 기술뿐 아니라 통신, 군사 또는 미래 신산업 창출 등 수많은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대 충돌설은 가설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는 정설에 가깝습니다. 우리 가설은 영어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고 정설은 the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충돌설은 지금은 theory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거대 충돌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특징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거대 충돌설이 가장 적합한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 충돌설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동위원소 위기라는 거대 충돌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실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델링 등을 통해서 거대 충돌설이 동위원소의 조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밀하고 균형 잡힌 화학 분석 결과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달의 뒷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달의 멘틀 시료를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바람 역시도 이런 거대 충돌설을 보완하고 좀 더 정확하게 달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정밀한 모델링 역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Yeah, where do you put this guy? I clip it to that clip up there beside. 무엇을 하고 싶다기보다도 그냥 가는 것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해도 기대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도착하면 정신없이 사진부터 찍겠죠.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약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처음 남극 대륙에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는데 남극 대륙에 딱 내리는 순간에 지평선 너머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음뿐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과 아마 좀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때도 그 느낌 잠깐 들고 사진 촬영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생존하기 위해서 캠핑 텐트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운석 탐사를 시작해야죠. 마찬가지로 달에 가서도 처음 잠깐 사진 촬영하고 정신 못 차리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생존하기 위한 준비하고 그다음에 탐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질 구조 관찰하고 암석 찾고 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 12명이 달에 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같은 지질학자들은 당연히 달에 지질학자가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일 마지막 17호의 잭 슈미트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달에 갔습니다. 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잭 슈미트가 달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재미있는 행동이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6분의 1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깡충깡충 뛰는 모습들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당시에 잭 슈미트가 거기서 깡충깡충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아마 그 정도가 가장 재미있는 행동 아닐까요? 달에 가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행동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화성에 대해서는 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책은 구상만 하고 있는데 물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적인 지구의 특징이 표면에 물이 많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도 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 표면에 없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 깊은 곳에 물이 많다거나 얼음이 있고 그 얼음 밑에 물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은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는 왜 물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쓰고 싶은데 우선은 화성에 대한 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쓰고 싶습니다.